청운의 시와 서울선의 사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국대학교 김익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5분입니다. 예. 네, 발표를 맡은 동국대 김익준입니다. 사실 이렇게 굉장히 뭐 이런 상황에서 접근하는 것은 접근 방식의 얘기는 다를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 연구자로서 한영훈을 시인으로서 접근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영훈의 시를 어떤 판사의 입장이라든지 그 당대의 어떤 사상가, 독립운동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여기 고민할 것입니다. 여기 한영훈을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며에서 이제 얘기했던 차원이 결국 이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정체성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한영훈 그 자신이 말하자면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문예와 문학이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하면서 좀 더 문예라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문학을 고민을 했었다. 뭐 이런 지점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잠깐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피에르 마슈레라는 이제 그 철학자의 개념을 조금 빌려와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면 문예의 차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학의 외적인 것과의 구분하는 굉장히 자율적인 차원의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일종의 근대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에서 일어났던 어떤 우연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결정론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하는 당위로 보지 말자라고 하는 이제 피에르 마슈레의 입장을 조금 가져오면서 제 나름대로 그렇다면 한영훈의 시를 좀 다각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아스팔스로 얘기하니까 사실 좀 숨이 차네요. 네. 2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푸코의 이제 희박한 엄표라는 이제 개념을 좀 한번 이제 다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런 이제 방법론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우리 이제 하나의 이제 작품 공간이라는 이제 은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님의 침묵이라는 책이 하나의 공간을 형성한다. 그 안에 이제 마치 집이나 뭐죠? 아무튼 그 집이라는 공간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님의 침묵 안에 뭐 안방도 있고, 건넌방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희박한 엄표로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문학 작품이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드러나 있는 표상 그 자체다. 그것들은 근데 그 표현하는 아주 가장 최소의 그 단위 그 자체이면서 그것이 자신들과 접하고 있는 어떤 마주치는 그 다른 수이 많은 그 시 주변의 담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효과로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영훈의 시가 굉장히 심층적이고 이제 복합적으로 읽히는 이유는 말하자면 그 시 안에 어떤 그 굉장한 신비한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영훈의 삶 그 자체가 한영훈이 어떤 행단한 그 당대의 담론의 복합성과 여러 정체성들이 한영훈 시와 이렇게 만나고 충돌을 하면서 어떤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면서 논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한용운은 이혼 침묵이 나왔던 시절을 선학원 시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장에서 조금 논의를 했고요. 말하자면 20년대에 한용운이 그 선학원이라는 이 어떤 장소성 속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그 자신의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 그런 시간들과 그 한용운의 이후의 침묵이 아주 어떤 교차점을 형성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선학원 시기를 뭐 좀 정리를 해서 뭐 연보도 표도 만들고 했고요. 그래서 2장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한용운의 선학원 시절에서 좀 눈에 띄는 강조점은 결국 어떤 황교 전통과 이제 교학 전통 사이에서 그 당시에 근대화와 이제 주로 불교가 관계했던 것이 교학 전통 쪽이라고 하지만 이제 한용운은 이제 성교 전통과 근대화를 이제 결합시킨 점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김종인 선생님의 논의에서 좀 가져오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2장은 얘기하고요. 좀 이런 이제 전제하에서 이제 3장에서 이제 좀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요. 3장 얘기가 이제 야만적 문명과 미래의 도덕 문명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이제 한용운의 논의를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근래 이제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한용운을 그동안 봐왔다라는 어떤 평가, 연구사 전통에 대한 평가와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 이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근래의 이제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근래에 이제 나온 논의들 중에서 기존에 이제 한용운 연구가 민족주의적인 경향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약간 그 한중일 사상연대 뭐 이런 논의가 이제 조명재 선생이나 이런 분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이게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지 않던데요. 이 조명재 선생뿐만 아니라 이 송현주 선생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일본의 그 근대 사상, 뭐 이노우에 엔뇨의 이제 사상이나 이런 것들과 이게 이제 중국의 양치창 그리고 다시 조선의 한용운 이런 어떤 직선적인 어떤 그 연쇄 현상에 의해서 어떤 한용운의 이제 사상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제가 인용한 표현을 보면 주 29와 30에서 한용운의 문명 인식은 메이지 일본의 근대지가 착종된 형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용운이 좀 신화적인 이미지나 과제평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조명재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다시 좀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 하고 제가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한용운의 그 논의들이 상당히 이제 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한용운이 그런 이제 사상 연세의 전형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이제 일본의 근대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고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야만적인 문명이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오히려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또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선희 선생이나 이런 분의 논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대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전통으로 또 돌아가려는 측면이 있었다. 또 이런 반박이 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일본의 사상을 그 사상 연세 과정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비판과 혹은 그거를 거부하고 전통으로 되돌아간 게 문제다라는 비판이 동시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제가 발표문에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55쪽 이후에서 이제 봤을 때 한용운은 이제 어떤 불교가 일종의 이제 미래의 도덕 문명의 원력 풍부시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저는 이제 일본, 중국, 한국의 어떤 이 좀 일직선의 논의로 보기보다는 그거를 좀 그 수용 과정에서의 어떤 복합성 그리고 좀 주체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있었다라는 사례로 보기 위해서 그 벤자민 키드의 사례를 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벤자민 키드는 이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이노우에 엔요나 뭐 이런 흐름과는 이제 다른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일본에서 벤자민 키드는 이제 그다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실 중국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양치차오를 통해서 한용운에게 좀 영향을 미쳤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 벤자민 키드의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벤자민 키드로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유행했던 스펜서류의 진화론과는 이제 좀 차별화되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에 스스로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 나온 사상이었고, 이 사상은 결국 어떤 57쪽으로 보면은 어떤 이제 1890년대 이후에 베르그송이나 윌리엄 제임스 등의 이제 직관주의 철학의 어떤 전조로 나오는 사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벤자민 키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의 이 근대 서구의 문명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야만성을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미래에는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종교의 이 도덕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그 역할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서구 근대 문명의 그 야만성이 좀 극복될 것이다. 뭐 이런 게 지금 벤자민 키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지점이고, 한용운이 이런 것들의 그 량치차오를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런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사회 진화론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좀 극복하려고 했다, 뭐 이런 지점을 좀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한용운이 한편으로는 그 일본의 근대 사상의 잘못된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근대를 거부하고 전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 두 가지 비판에 동시에 이제 응답할 수 있는 게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거를 앞으로 좀 더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한용운에게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밝혀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이제 자유와 복종의 아이러니와 선해상 사상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3장에서 했던 논의들을 일단 전제로 하면서 이제 4장에서 봤을 때 그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이제 특히 복종이라는 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에서 한영화의 이제 니은 침묵 전체를 뭐 통합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 좀 발표의 어떤 흐름과도 좀 맞지 않고 또 좀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큰 틀의 이제 주제 하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어떤 그 언표의 희박화라는 이제 어떤 개념이나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복종이라는 시 한 편을 가지고 좀 지금까지 논의와 이제 관련해서 말하자면 한영훈이 생단했던 그 1920년대 혹은 그 이전 1910년대의 그런 그 담론들, 근대의 어떤 그 굉장히 생산적인 그 어떤 상황들과 이 복종이라는 이 희박한 언표가 어떻게 서로 가로지르고 충돌하고 했는가, 뭐 이런 차원을 이제 이 사장에서 좀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장에서는 앞에서 했던 얘기와 플러스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담론의 이제 그 차원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유연애 담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1920년대에 우리가 흔히 그 근대의 그 좀 모던한 모던 보이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연애를 중요한 그 근대적인 개인의 출현이라든지 이런 담론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날 문화사 연구 같은 데서 이걸 굉장히 흥미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 당시에 자유연애의 담론 속에서 한영화의 니은 침묵을 읽는 하나의 또 흐름이 근래에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한영화의 니은 침묵에 나오는 좀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몇몇 그 시들을 보면은 결국 근대적인 자유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그래서 결국 전통적인 정근대적인 그 사랑관 뭐 이런 것들로 돌아가는 표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이 한영훈이 자신이 앞에서 보아왔다 그런 어떤 그 근대의 새로운 문명 담론과 이런 자유연애의 어떤 그 담론이든 어떤 표현의 그 언어들이든 이런 것들과, 그리고 한영훈이 생각했던 나름의 그 불교적인 그 어떤 사상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충돌하고 서로 교차하는 속에서 한영훈의 이 복종이라는 시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이 복종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읽히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59쪽에서 60쪽으로 넘어가는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이런 자유연애 담론에서 한영훈의 여러 시들을, 특히 뭐 자유정조라든지 이런 시들을 굉장히 전통적인 사랑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다른 한편에서 한영훈이 결국 그 양치차오의 신민설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자유와 복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은 한영훈의 시 복종과 량치차오의 어떤 그 신민설의 논지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 또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랑치차오가 얘기하고 있을 때는 인용을 좀 보자면 60쪽에서 중간 정도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복종에 나타나는 자유와 복종의 관계는 량치차오의 신민설에서 복종이 자유의 어머니라는 태제와 상호작용한다. 량치차오는 공덕과 사덕을 나누어 공덕편의 한 항목으로서 자유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이제 양치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오늘날의 청년은 누구나 시끄럽게 자유를 떠들어댄다. 참된 자유는 반드시 복종할 줄 안다. 복종이란 무엇인가? 법률에 복종하는 것이다. 법률이란 내가 제정함으로써 나의 자유를 보호하고 또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치차오는 이제 말하자면 공화국을, 중국을 이제 공화국으로 건설하는 근대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저마다 자기가 복종할 공화국의 법률을 제정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자유를 행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이제 한영훈의 복종이라는 시도 상당히 근가의 이제 측면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자유연애의 언어들과 이런 국민국가 건설의 언어들 그리고 조금 뒤에 이제 얘기할 이제 한영훈의 어떤 불교 사상의 언어들 이런 것들이 서로 굉장히 다각도로 서로 교차하면서 충돌하면서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복종이라는 시를 어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담론들의 복합성, 충돌의 효과 속에 있다. 효과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읽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양치차오가 그 법률이라는 것에 이제 두고 있는 위치가, 법률이 이제 굉장히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양치차오는 약간 이제 국가주의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좀 문제적인 지점이 여기서 보이는데, 근데 한영훈의 경우는 이 법률의 위치에 굉장히 이제 다양성을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국가도 이제 한영훈에게서는 전체나 이제 절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인간, 나의 국가, 그리고 뭐 이제 종교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각도로 그 위치에 놓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한영훈이 양치차오와 한편으로는 또 차별화되는 지점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2쪽에서 63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분말과 이제 관련을 해서 그럴 때 그 한영훈이 어떤 양치차오를 매개로 해서 이제 칸트의 사상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좀 차별화해서 내 나름대로의 이해다라고 해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즉 상리 뭐 이런 논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뭐 사실 굉장히 뭐 인용을 길게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양치차오가 봤을 때 칸트의 논의가 말하자면 어떤 우리가 현상적인 이제 각자 어떤 개별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어떤 보편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칸트가 그것을 구분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양치차오가 지적하면서 기존의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봤을 때는 성리학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었는데 칸트가 이것을 해줘서 성리학보다 나은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칸트는 그렇게 그걸 나누면서 이제 그런 개별적인 자아를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보편적인 자아, 그러니까 국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양치차오의 관심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한영훈은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느 하나의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 개별적 자아와 보편적 자아, 이 두 개의 자아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한용호는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것들을 넘어서서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오는 논리가 이제 상즉상리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일단 개별적 자아와 보편적 자아의 관계가 이 상즉상리의 관계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방점을 찍는 어떤 칸트나 양치차오와 달리 우리가 이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즉상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그냥 어려운 얘기고, 현대적인 사상이나 근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겠냐라고 할 때 사실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칸트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수행이 없다 뭐 이런 표현들도 뭐 있더라고요. 칸트는 수행을 하지 않는 그 선불교 이론가 같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상즉상리 원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수행을 안 해본 일반적인 학자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들을 이제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봤는데요.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말이나 뭐 이런 니오인 침묵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 님이라는 것이 결국은 말하자면 나의 님, 개별적인 자아로서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루는 관계를 이루었다면은 그게 이미 보편적인 자인 어떤 뭐 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아무튼 그 절대아나 뭐 무한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에 내가 결합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이제 결국 상즉상리인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 분말에서 얘기하는 뭐 칸트의 님이나 장미화의 님이나 뭐 이런 개별자들이 저마다 얘기하는 그 님들이 결국은 보편자의 로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들하고도 생각해 보면 그 만남이라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한용원이 얘기할 때는 중생과 부처 사이에 구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만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발표문은 이제 일단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익균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다양한 행적들, 이 부분이 만해 스님의 어떤 시에 영향을 주었고, 또 동시대의 제국주의 어떤 사상을, 또 개혁적인 어떤 측면들도 역시나 만해 사상에 직접한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고,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종합토론 때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김익균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평론가이기도 하신 연세대학의 양순모 선생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양순모라고 합니다. 평소 근무하던 영구자이시자 평론가인 김익균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공부도 많이 되었고, 사실 제가 또 학위 논문을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으로 썼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또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또 역시 감사드립니다. 논평 읽겠습니다. 김익균 발표자께서는 선학원 시절의 선물로서 님의 침묵을 희박한 원표로서, 그러니까 강대의 담론, 원표들과 넓고도 깊은 상호작용의 결과로 독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독해는 문학의 자율성에 가둘 수도 없고 일본, 중국, 조선의 일직선적인 사상 연세로도 제한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은 전통으로의 회기를 꾀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발표자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일반적인 문학의 자율성 및 사상사, 문화사적인 접근과 구별되는 선생님 고유의 해석의 길을 내고 계십니다. 이 독자로서 저는 발표자의 해석에 고개를 여러 차례 끄덕이며 다만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새 해석적 흐름과 대결하는 각각의 지점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표자께서는 이 3장 야만적 문명과 미래의 도덕 문명에서 이 한용운 선생님의 진보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주의 및 동양 전통으로 환원되지 않는 보편성, 그리고 일본 메이지 사상의 일방적 수용과의 거리를 증명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문학 연구의 한 주요한 흐름인 그 민족주의 비판 흐름에서 기인하는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런 해석들과의 대결로서 소위 역사주의적 관점 아래 수행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들이 보통은 그 30~40년대에 그 한국문학의 작가들이 그 동양론 혹은 전통론에 빠짐으로써 그때 당시 어떤 파시즘에 일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연구들이 대다수인데, 발표자께서는 한용운 선생님이 그러한 연결의 한 기원일 수 있다는 혐의를 부정하고자 이런 노력을 하셨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에 따르면 그 핵심은 한용운 선생님이 당대의 계몽주의, 근대에 함몰되지 않고 벤자민 기대의 사상을 경유하여 자신이 처한 조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들이 근대, 불교, 도덕과 같이 이 현재 지평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비판의 자리라는 것 자체를 스스로 협소화했다면, 이 발표문은 이 종교를 기반으로 미래를 사유했던 한용운 선생님이 현재를 총체적으로 상대화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반성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토론자는 위와 같은 새로운 해석에 동의하며 다만 목표한 바 그 민족주의 비판 흐름과의 대결과 관련해서 이 글이 조금 추가되었으면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님의 불교가 미래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넘어서 그 미래와 관계하는 그 태도 역시 함께 기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 찰스 테일러와 같은 학자들이 문제시한 바 있는 이 초월성과의 관계,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의 관계, 즉 태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미래를 사유할 수 있게 한 저 정교성이 어떤 초월적인 것이, 이를테면 30~40년대에 그 대동아 공영권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동양론, 근데 새로운 대안은 동아시아에 있다와 같은 그런 동양론, 그 파시즘 국가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도착적인 욕망과 한편으로는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글을 쓰셨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조금 더 기술을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4장에서 기술하신 기름이나 상직상리의 관계가 위와 같은 연구의 대답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2장에서도 그것을 좀 명시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다음으로 발표자께서는 4장 자유와 복종의 아이러니와 선해선 사상에서 복종 해석과 관련하여 이 문화사적인 접근에서 기인하는, 즉 자유연애의 시대로서 20년대에 비판적인 이 한용운 선생님의 사상을 전통적인 반려회로 귀결시키고 마는 기존의 해석들을 지양하고자 당대 한 유력한 언표로서 그 양계초의 신민설과 임해친묵의 또 다른 텍스트인 군마를 함께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자유는 열정, 감정을 내세우되 20년대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이성적 존재로서 열정을 설득하고 복종케 함으로써 그러한 자유는, 한용운 선생님식의 자유는 가능한 것으로서 그러한 복종과 설득은 전통적인 반려회와 분명히 거리가 멉니다. 또한 복종하고자 하는 연정의 대상은 단순한 열정의 대상이 아니라 기름의 대상으로 개별적 자아가 자신의 님들을 간직하고 기루어하면 이 개별적 자아의 님이 보편적 자아의 님과 상직상리의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개별적 자아는 기름과 더불어 스스로의 한계로부터 나의 어떤 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다만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토론자로서 이 발표문에서 설명해 주신 이 상직상리의 관계를 방금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선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라는 구문이나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와 같은 19해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또 너에게도 님이 있더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와 같은 문장과 더불어서 이 문학적 철학 텍스트로서 작품 해석이 상직상리, 선해선 사상이라고 하는 한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어떤 위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이 희박한 언표로서의 시와 선사 한용운의 선학원 시절을 비롯 논의 전반에 걸쳐 문학의 이 상대적 자율성에 입각한 해석과 대결하고 계십니다. 이 상대적 자율성이 희박했던 1920년대 문학장의 효과로서 출현했다라는 표현과 판단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문학의 상대적 자율성의 입장에서 님의 침묵을 독해한 전력이 있는 토론자로서 이 언표들 사이의 충돌과 관련하여 이 시인의 선수련 및 양계초의 독서뿐만이 아니라 20년대 문학사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다층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즉 제도 및 직결 가능한 실체로서 자율성은 분명 20년대 부재했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장입니다만 20년대 문학작은 조금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가운데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나름의 자율성을 분명히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유권대 선생님 발표 각주 4번에서 참고하고 계시는 그 논거들에 덧붙여서 저는 한용운 선생님의 타고르 독해를 에서 발견되는 특이성이 또한 주요하게 첨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년대 시장과 구별되는 한용운의 독특함과 탁월함이 타고르 시 독해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논문도 제가 한 편 쓴 적이 있는데 김업의 번역을 통해 보여준 타고르 이해와 구별되게 김업의 경우에는 인용해 주신 또 조영복 선생님의 구분에 따르면 김억의 타고르 번역은 한마디로 숭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님의 부재로 상징되는 어떤 어려움이 강조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김억의 번역을 보면 그런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타고르의 시에서는 아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김억은 나라는 것을 거듭 엄표화하면서 그 고통과 님의 부재를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부족해서 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음으로써 님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김억의 번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계몽의 한 변형일 텐데 한용운 선생님의 어떤 탁월한 지점은 김억의 시의 번역을 읽었겠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타고르의 서정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정의하는 서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익숙하게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의미에서 사무사와 의견이 해석을 저는 거의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타고르의 시의 서정성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펑펑 우는 방식으로 이별을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있는데 김억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반성을 하면 되찾을 수 있다라는 식의 번역을 하였고 한용운 선생님의 탁월한 지점은 각주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의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백골의 입술에 입맞출 수 없습니다. 그의 무덤은 황금의 노래로 금을 치지 마세요. 무덤 위에 피 묻은 깃대를 세우세요. 한용운 선생님이 타고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은 돼지가 시인의 노래를 거쳐서 움직이는 것을 봄바람은 말합니다. 버시여,
탁구리요. 네,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대의 노래를 들을 때 어떻게 부끄럽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한용운 선생님은 김옥과 구별되게 이 타고르가 이별의 그 서정성을, 소위 그 승화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본인 역시 그것을 지향은 하지만 그 님과의 이별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고, 그것이 20년대 시단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문학의 자율성론이라고 하는 그 결정론과 상대적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 발표자 선생님의 그 거리를 조금은 좁힐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여쭙는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논평자 선생님께서는 약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자신의 견해뿐만 아니라 어떤 의문점을 발표자 선생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다 말씀하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발표자 선생님께서 그 답변이라고 할까요? 대표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하나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종합 토론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냥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 결국, 그렇죠. 결국,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72쪽에 있는, 이 민족주의 비판 흐름과 이제 관련해서 결국 초월성과의 이제 관계,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장에서 이제 제가 기lum이나 이제 상징 상리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좀 3장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나가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용운의 그런 이제 어떤 미래의 도덕 문명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한용운은 그 어떤 회자는 역사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오늘 발표하신 만해 스님의 문학적인 그런 요소들, 특히나 이제 임의 침묵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이해 속에서 거의 오늘 전문적인 그런 문학적인 발표와 논평을 접했습니다.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사실상 국문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 임의 침묵이 여러 어떤 선행 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줄곧 첫 번째 발표와 두 번째 발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어떤 하나의 그런 그 그릇을 가지고 만해 스님의 문학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시에 들어있는 사상성을 재단할 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와 토론을 조금 이렇게 약간 엄격하게 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개별 주제 발표나 논평 시간에 미처 충분하게 말씀을 나누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자 김춘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발표와 더불어서 논평자의 그 질문이라든지 그런 문제 제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보충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것은 없고요. 그냥 생각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그게 있어야 또 연구자들이 또 많이 한영원 선생님의 이면신문에 대해서 각각 다른 또 논문들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대의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비화자는 만해한영원 선생님의 이면신문에서 이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로 이렇게 붙여지지만 표상이나 형상의 면에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구체적 표상에는 그런 다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해석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얘기하자면은 이 한국 토론을 이제 몇가지 찾아보는 분들이나 뒤에 이제 김익균 선생님, 양승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이제 다 구체한 문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점들이 있지만 해석의 맥락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말로 치자면 인연 표상을 풍부하게 할 수도 있고 인이라고 하는 것과 방해하는 선생님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연결고리를 풍부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변에서 부족한 점보다는 오히려 저와 다음을 가르쳐 김익현 선생님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양 선생의 질문 과정에서도 큰 그림에서는 저도 생각이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예를 들면 문학장 안에서의 그 형성관계나 영향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초점을 맞추는 반복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만약 한영원 선생님 활동 방향 중에서 그 무렵에 있었던 시선관 분야의 작성이라고 하는 과정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김익현 선생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저도 이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특이하게 봤는데 희소한 부표라든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면에서의 하나의 영향관계를 이제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추려서 뭔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 소중의 생각이라는 것이 분시대적인 것들로 다양하게 엮여가면서 변모하거나 구성하고 있는 이런 지점들을 주목한 점은 단순히 이제 한영원 선생님에 대한 연구에서 불교, 문학, 사상 이런 차원의 어느 한쪽에 자꾸 초점을 보려고 두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에서 되는다면 훨씬 해석이나 그거의 관점의 폭을 크게 열어줄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한영원 선생님 연구도 많이 됐는데 뭘 새로운 걸 꺼내서 여기 또 발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해석의 지점에 역시 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김익현 선생님 발표를 보고 나니까 이거 사상자적인 문제들, 기존의 문학사에 대한 우리 해석의 문제들 크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결되는 지점에서도 만해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근대문학사 연구에서 중요한 어떤 지점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특히 양승호 선생님이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점, 사실 콜로니얼리즘이죠. 어떻게 탈식민화라고 하는 거 할 때 우리가 전통론이나 동양론이나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이라고 하는 문제, 정신사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문제를 많이 논의하는데 최근에 국문학 연구의 많은 부분이 오리엔탈리즘적인 사유 안에서 그걸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만해하는 선생님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런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외부적인 어떤 방문의 영향권 안에서만 해석해오는 이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거나 재반성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다 끝난 게 아니지만 좀 굉장히 유의 깊게 봤습니다. 제 감상을 그냥 예, 고맙습니다. 논평자 차승환 선생님께서는 자료집 41페이지에 보면은 이미 파상성의 영향을 끼친 만의 불교적 성적 측면에 대한 구현 설명을 이제 발표자 선생님께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좀 난해한 어떤 측면이 있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실 너무 큰 얘기라서 저 예시만 이제 사회 방식에서 얘기하자면 표상 불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부분에서 국민 침묵에서 마지막에 님이라고 하는 게 도달할 수 없는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님이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을 더 넓게 열어놓다 이런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고 음악회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뒤에 발표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유하는 방법에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한 여기에서 이제 저도 이제 서구 근대성에 대한 연구는 그 낭만주의에서 갖고 있는 초월적 기표에 대한 사유 안에 이것과 유사한 방식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변증법이라는 말을 이제 사실 만해 선생님 시나 사상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많이 써요. 근데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역설적 사유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변증법으로 바로 설명하는 것은 그렇죠. 도구를 외부에서 가져와서 유사한 걸로 치다라고 얘기해서 맞으면 맞을 수도 있지만 불교적인 역설의 사유를 그냥 다 변증법이다라고 쉽게 추려서 얘기를 하게 될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변증법 얘기를 하자면 서구적인 역사 발전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다 직선적인 역사관이라든가 출발 지점이 굉장히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너무 큰 담론이라 일일이 고찰할 수 없으니까 유사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학 연구에서도 실제로 많이 쓰고요. 평론할 때도 많이 쓰는데 쓰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해석의 지점에 어떤 쪽으로 얘기하면 담론의 틀을 이미 가져다가 붙어 쓰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뒤에 김익표 선생님 발표는 양성대 토론에서 물론 그런 담론적인 한계에 대한 부분을 건드렸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불교적 성적 측면 내에서 그러면 또 해석하면 답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미 뒤에 발표하신 김익표 선생님이 그랬다면 그것도 한쪽이죠. 어떤 면에서 만해선사의 시를 얘기할 때 불교적 성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도 실제로 그 당시 내에서 만해선사가 놓여져 있던 복합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얘기하면 한쪽에 무게중심을 너무 높은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문화풍화분과 이런 선시의 가능성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쪽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일반적인 거나 범위가 넓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흔히들 만해 스님의 사상이라든가 문학을 어느 하나로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은 경솔하지만은 일종의 나무 하나를 통해서 숲을 바라보는 그런 치기 아니면 용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앞으로 만해 연구에 대한 지평이 좀 더 깊고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이제 발표한 논평을 통해서 이 사회자는 또 느끼는 바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일부 발표에 대한 그 논평자 선생님께서 맞아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거라든지 또 보충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김시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그 실천으로서의 님과의 만남, 합일 이거를 굉장히 인상적이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두상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면 님도 사랑을 깨우치게 된다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실천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선적 측면이 실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한용운 만의 시에 대해서 3.1운동 자체를 그러니까 서구의 바디우라는 철학자의 사건 그리고 충실성 주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3.1운동이라는 사건 우연적으로 벌어진 그 사건에 의해서 그 사건에 대한 충실성을 계속 고수할 때 비로소 주체가 주어진다라고 이런 서구 바디우의 이론이 있는데
거기서도 실천성, 충실성이라는 게 보면 그 실천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이 바디오식의 사건, 그 님과의 만남이겠죠. 님이라는 존재, 그거에 대한 충실성으로서 주체가 주어지지 않나. 이게 또 선적 측면으로도 서구의 철학이긴 하지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님의 시집 자체도 님의 침묵이기 때문에 님이 부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김종서의 노래가 제목이 대답 없는 너인데 계속 니마 불러도 대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체가 뭔가라도 하게 만들잖아요. 노래를 하든지 내가 시를 쓰든지 울든지 슬퍼하든지 그런 걸 통해서 주체의 실천적 지점들이 생성되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이해를 했는데 이 서구 이론하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 현대문학이 서구 이론에 좀 많이 가깝게 그래서 연구가 되다 보니까 동양 사상, 동양 불교 사상 빨리 마치겠습니다. 불교 사상과의 좀 이 교류랄까 사상적인 어떤 이런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좀 얘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상 그 불교의 보편적인 어떤 생명력, 어떤 정체성 이런 이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만해 스님의 사상이나 문학의 근간에 고사리고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첫 번째 질문 다시 초대했으니까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주셔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담론에 대한 차원에서 논의할 때 부재의 비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다. 충분히 변해서 가능하지만 의심스럽다라는 말을 제가 하긴 했는데 아리오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해 선사가 가지고 있는 님에서 상징이라든가 지금 뒤에 님과의 만남의 처음을 아리오를 가지고 얘기하면 아리오의 사람론에 대한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포스트 모더니티 철학자들이잖아요. 모든 철학자들인데 모든 철학자들의 특징이 진짜 불교적인 수행성하고 굉장히 닿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행이론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가서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디오의 사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만회의 시를 해석할 때 잘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생각 많다라고 한다면 만회를 해석하는데 꼭 아디오가 필요할까? 이렇게는 아니고 그런 사유의 어떤 부분에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니까 바디오를 이해하는 방식이니까 만회가 잘 있을 때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좀 전도된 거라는 거죠. 만회가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바디오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하이데거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존재 비존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많이 관계적인 사회하고 비슷해서 많이 얘기를 하듯이 이게 이제 유사성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관점에서도 통하는 걸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꼭 해석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도 역 컴플렉스 같은 걸 수 있는데 불교적인 교리를 아바르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이데거를 설명해야 되거나 바리오를 불러가야 되는 거나 이런 이제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해석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만해의 이 생각에 대한 지점을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상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더 지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뭔가 바디도 있어야 되고 하이데거가 있어야 하고 깊이 있는 설명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주는 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불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런 단점은 있어요. 불교적인 부분의 생각이 바디오나 하이데거에 대한 생각과 이런 지점을 철학적으로 이미 다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불교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상대성이나 모더니티의 부분에서 불교적인 어떤 사회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문학으로 치자면 형상화가 덜 된 것 같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현재적인 물리의 감각과 언어로 번역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답변을 자꾸 꺼려했던 것도 불교나 선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문화평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선시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돌아가는 그 용어가 이제 익숙하게 쓰는 말이 있어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분들 양심으로는 지적을 했지만 보다도 빌란드라든가 불림문자라든가 선에서 쓰고 있는 이 용어들을 다 불러와서 다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실 그 말들의 몇 가지에만 이렇게 초점을 두고 얘기하면 동물원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의 철학적인 이해나 이런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전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언어로서 불교적인 사회를 문학적인 사회에 적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설명해 나갈 때 자꾸 불러오는 것 같아요. 빠지거나 뭐 그런 해석의 방향도 분명 비교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동호반복 대표는 아까 얘기한 담론의 틀에 다시 빠져드는 효과도 사실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 경계를 좀.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본 학술회의가 끝나고 나서 아마 공양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못한 이야기는 또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김익균 선생님의 한용운의 시와 선에서의 사상입니다. 물론 이제 김수직 선생님의 발표 또한 본 주제와 더불어서 시대적인 어떤 문제로 역시 거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김익균 선생님께서는 그 동시대의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문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설명을 하시면서 만해 스님의 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노평자 선생님께서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문제 제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제안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선생님께서 마저 좀 답변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사실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양승모 선생님께서 아주 또 한용운에 대해서 이제 문학적으로 인용의 침묵에 굉장히 깊이 연구하신 분이고, 그래서 사실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섭외도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양승모 선생님 좀 이번 발송을 잘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사실 불교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는 좀 과하신 질문이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그 정도가 이제 제가 이해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용원 선생님께서 쓰신 부분을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세치면서 기실은 하나인데 누구는 부처가 되고 누구는 중생이 되겠는가? 이는 소위 상주상리의 관계여서 하나가 곧 만이 곧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부처라 하고 중생이라 하여 그 사이에 한계를 긋는다는 것은 다만 공중의 꽃이나 제2의 달과도 같아 기실 무의미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군말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식으로 제가 그걸 이제 상주상리의 한용운 선생님의 불교적인 사유와 그리고 이제 랑치차오를 매개로 한 칸트에 대한 비판적 극복의 사유, 그리고 20년대의 자유연애 담론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 서간문의 형식,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마주치고 교차하면서 이런 그 복종이나 군말의 사유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제가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완결된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느냐라는 것은 이제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과 이제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번 질문에서 이제 어떤 말하자면 문학 작품이 사변의 요약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차원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니무의 침묵의 복종이라는 시를 혹시 뭐 상직상리 어떤 사상의 요약본으로 설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3번 질문에서도 말하자면 김옥이 계몽의 변형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용우는 그거를 초월한 그거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포인트가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코의 희박한 엄표 개념을 제가 이제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좀 토론자께서는 이제 좀 다르게 이제 보신 것 같은데요.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빠지는 오류가 이제 지금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 작품이 사변의 요약이 되는 게 이제 많이 그렇게 빠지는 해석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극부로 완전히 그 사변으로부터 독립된 완전히 자율적인 시 이런 것을 상정하고 문학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푸코의 그 희박과 엄표 개념은 이 둘 다를 동시에 넘어설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쪽으로 빠진 것이냐 저쪽으로 빠진 것이냐가 아니라 이 둘 다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문학 작품이 사변의 요약이었어도 안 되고 사변과 완전히 무관한 순수한 순진무관 장소로 시가 빠진다고 봐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싶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한용운 시는 이제 한용운이 그 당시 속해 있던 담론의 복잡성과 마주친 속에서 어떤 효과로 이제 존재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량티차오를 매개로 한 칸트, 그리고 한용운이 직접 얘기하고 있는 그 상직상리의 사상, 그리고 자유연애의 서간문 형식의 엄표들이 부딪히면서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논평자 양순모 선생님께서 아마 갈증이 다 안 가실 것 같은데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 문항을 작성하면서도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준비하면서 상직상리라는 단어도 여러 번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박노자 오슬로 대학 교수도 한용운 선생님에 대한 짧은 글을 쓰면서 같은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양계초의 사상을 넘어서는 어떤 지점을 상직상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참 거기에 대해 김춘식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학을 비롯해서 여러 개념어들 자체가 서구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참 번역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도르노가 말하는 그런 미메시스 이론과 유사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전도된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김주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참 안타깝게 스스로도 생각했고 이것을 조금 더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학 연구자들이 부족하다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좀 그걸 도와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 아울러서 연구자들의 어떤 과제, 숙제를 또 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주제 발표가 사실 이제까지의 한국불교설연구원에서 했던 주제 발표하고는 조금 아주 색다른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신 법진 스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진 스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해 한용 스님 77주기 학술제에 참여해서 발표해 주신 두 분 선생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분 선생님, 그리고 사회자, 오랜 장시간 동안에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만해 한용 스님은 저희 선학원의 설립조사의 한 분이고, 또한 선학원의 설립 이념을 제공하신 선사이십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저희들이 한국불교설립연구원이 발족한 이후로 많은 학술의 일을 거치고 또 선문화 연구를 통해서 많은 논문이 발표를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논문의 양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만해 한용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불교와 또 독립운동, 또 선학원 설립조사, 또 불교 대전, 유신론, 이런 불교와 독립운동가, 그리고 근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논문 발표를 많이 하고 학술의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연구원에서 금년에는 무슨 제목으로 학술제를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언뜻 제가 1926년도 만해 스님께서 선학원에서 주석하면서 회동서관을 통해서 님의 침묵을 발간하셨고, 또 그것을 갖다 선학원이 중심이 되어서 경양 각지에 배포를 했고, 선학원에 계시던 당시의 선사 스님들이 또 모두 깃들어져 있는 님의 침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님의 침묵을 주제로 해서 한번 학술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학술 회의 주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사실 만해 한용 스님은 한 분이지만은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 불교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 그리고 선학을 전공하는 사람,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 바라보는 시각은 제가 오늘 또 앉아있어 보니까 조금씩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님이라는 주제도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만해 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관, 이런 것도 좀 심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또 만해 스님의 문학관을 가지고 또 이런 자리를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배사 겸 총평 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불교설연구원이 만해 스님에 대한 그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연구 의욕이 앞으로도 그 다양한 주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만해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메카로 자리 잡는데 지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만해와 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추모 학술제를